근데 뭐 인사를 안 드린 것 같아. 저는 118의 정보관리 기술사고요. 지금 비상반에서 같이 멘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124회 꼭 합격을 기원합니다. 시작할게요, 1교시. 먼저 1번은 ESG예요. ESG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ESG를 그 환경이랑 사회랑 거버넌스 측면으로만 접근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작성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표준. 이 표준은 저희 KPC에서 넣었으면 제가 ITP나 다른 것들 뭐 상암이나 답안 해설지를 봤는데 이런 표준주를 작성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준이 반드시 있으면 저는 정말 7점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이 표준 하나만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번 KPC 마지막 모의고사에 ISO 26000 기반이 나왔잖아요. 근데 IS 26000은 사회적 관점에서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개념도하고 구성요소 그렇게 쓰라고 많이 작성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뭐 개념도는 뭐 여기 관련된 거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성요소를 저도 이 해설지를 만들 때 구성요소를 뭘 만들까 하다가 어떤 단체에서 그 지표를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지표보다는 저는 그 ISO 26000 관점에서 ESG의 조건을 작성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26000이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6000조차도. 그래서 왜냐하면 ESG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트렌드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트렌드하고 기업에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뚝이라고 아시죠? 보통 농심 먹을래, 오뚜기 먹을래 뭐 하다가 뭐 저는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라면하면 오뚜기지 맛있잖아. 그렇게 뭐 농심도 많이 먹고 그렇게 사회적 영향이 얼마나 미쳤는지에 따라서 이 기업이 그 존폐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관점이 그 기업 관점이 아니라 투자자 관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 대한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업들에서는 ESG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지만 막상 데이터는 있고 내가 ESG를 구축을 하고 싶은데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온 게 그래? 그러면 여기 국제표준화기구에 나온 ISO 26000이 있는데 26000 기반으로 ESG를 구축을 해 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조직 거버넌스 관점, 인권, 노동 관행, 환경 이런 관점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썰이죠. 환경이면 뭐 저탄소고 환경 오염이고 사회면 고객 만족, 성별 다양성, 공급망 관리 이런 것들은 크게 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런 IS 26000에 되어 있는 힘드시면 두음이라도 몇 개 외우셔서 왜냐하면 26000이 또 모의고사 나왔는데 저도 딱 그걸 보고서 이것도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ESG 완성에서 다양한 기업에서 ESG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환경에서 보면 ISO 14001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26000 그리고 그 지배구조 관점에서는 두 개가 있어요. 19600은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이고 그리고 ISO 37001은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의 표준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작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관글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글들 읽어보시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MRC입니다. MRC는 처음 보실 거예요. MRC는 일단 개념을 보면 주어진 문서를 컴퓨터가 읽고 이해하여 질의의 답을 찾아 제시해주는 AI 기반 질의 응답 시스템이다.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사례를 보면 알 거예요. 제가 뒤에 붙여놓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글에다 검색을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은 누구야? 라고 구글에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하면 그와 유사한 유사도가 높은 문서를 찾아서 이렇게 제시해 주겠죠.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이 누구냐라는 걸 알고 싶은데 명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검색 엔진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거 문장을 분석을 해서 이 문장이 많이 들어간 예를 들어 뭐 TF, IDF나 이런 걸 기반으로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사도가 높은 문서를 추출해 주는 건데 MRC가 도입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야 엘사의 나이가 몇 살이야? 라고 하면 21살이야 라고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것도 만약에 MRC가 도입됐다고 하면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은 누구야? 라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 아니 노태우 대통령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내가 말했던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 문장에 주어진 지문을 파악해서 명확하게 정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좀 더 검색 엔진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단순히 텍스트 기반 문장을 형태소나 그 문장을 잘라서 전체 가지고 있는 문장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문장을 도출했다고 하면 MRC는 전체 문장을 이해해서 그 문장을 이해한 걸 가지고 그 정답을 도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Q&A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보통 뭐 이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요. 뭐 그냥 자연의 처리 기술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쓰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꼭 써주셔야 될 거는 스팸 익스트랙션. 이게 그 의도 분석이 사람 인텐션 같은 인텐트, 내가 말한 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알고리즘이거든요. 보통 그 구어체가 있고 무어체가 있잖아요. 구어체 같은 우리 만약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자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색할 때 말할 때나 검색할 때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 이렇게 검색하지 않고 뭐 보통 저희는 뭐 문어체로 많이 써요. 문어체. 엄마와 누나는 강변을 살자고 제안했다.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 구어체 그러니까 아니죠. 그 문어체는 뭐뭐 했으니 다로 끝나는 게 보통 저희가 검색할 때 쓰는데 구어체 같이 뭐뭐 했어요, 뭐뭐 했습니까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만약 강글 같은 거에서도 그 문어체뿐만 아니라 구어체까지도 이게 이해를 그 의도까지를 이해해서 결과를 도출해준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버트도 있고 트랜스포머도 있고 스팸 익스트랙션 그리고 클로즈 테스트 이게 독해력 테스트예요. 그 전체 문장 내가 가지고 있는 지문을 해석해서 사용자가 그 물어본 질문을 이해한 다음에 결과를 리턴해주는 그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들 그 두 개만 알고리즘 쓰고 나중에 이런 것들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용 분야에는 뭐 사내 지식관리 시스템이나 스마트 검색 이런 것들도 많이 쓴대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 가장 부각된 이유는 요즘에 최근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수많은 데이터 홍수 속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빨리 찾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빨리 찾고 여기 보면 데이터를 빨리 찾고 그리고 시간도 주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국어 같은 경우는 학습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데이터셋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LG CNS가 그 코큐 AD라는 그 데이터셋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한국어 MRC가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이것도 작성이 좋겠죠? CORQUAD 이게 코리아 퀘스천 앤서 이거 약자인데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었다. LG CNS가 한국어로 구성된 더 코리아 퀘스천 앤서 데이터셋을 2018년 12월에 개방하여 MRC 기술 개발에 물꼬를 트였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점점 진화되고 그 Q&A 시스템이 점점 진화되고 있다. 점점 편리해지겠죠? 그건 3번입니다. 3번은 적성성 평가예요. 적성성 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적성성 평가를 통과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것도 제가 붙여놓은 건데 과거에 2015년도에 개인정보 GDPR 적성성 평가를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 개망신법 그러니까 데이터산법이 있기 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주체하는 기관들이 다 독립적으로 있었어요. 세 군데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 GDPR 같은 데서는 너네 독립적인 기구가 부족해, 독립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안 돼라고 해서 2번이나 리젝을 당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됐죠. 개망신법이 통과됐어요. 통과가 된 이후부터 이게 그 적성성 평가를 진행했는데 이게 1단계가 지금 통과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적성성 평가의 절차를 보면
4단계로, 3단계로 표시하는 데도 있고, 4단계로 표시하는 데도 있고, 5단계로 표시하는 데가 있고, 제가 해설지를 만들면서 다양하게 절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1단계에서는 EU 집행위의 1차 결정이에요. 여기 보면 그 EU 집행위는 2, 3단계 진행 2, 3단계 진행 절차에서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에서 적정성 충족 여부에 대한 확실한 근거 확인 후 초기 결정을 수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1단계가 전체 적성성 평가 중에서 8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차 통과를 했어요. 지금 3월 30일에. 올해 3월 30일에 통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단계, 3단계, 4단계는 어떤 심사와 뭐 승인에 따라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원래는 이게 그 이후 단계가 6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과거에 2번이나 리젝을 당했다고 해서 아마 3개월로 좀 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3개월 내에는 최종 EU GDPR 적성성 평가가 통과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작성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작성을 해야 될 거는 반드시 그 데이터 3법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왜 EU GDPR 적성성 평가가 지금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일본은 됐잖아요. 화나잖아. 우리는 일본하고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일본은 됐는데 우리나라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독립성이 부재화됐어. 개인정보위원회가 분산되었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 3법 통해서 그 개인정보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졌고, 그래서 그 결과 적성성 평가를 1단계를 통과했다. 이런 것들 느낌을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절차를 작성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뭐 주요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 뭐 EU 시민이 특별한 허가 없이 개인정보에 이전 가능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쓰기는 힘들어요. 제가 해설지를 작성하면서도 아, 이걸 작성하기 힘들겠다. 근데 한번 읽어보시고 만약에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작성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위에 있는 절차 작성하신 다음에 절차를 밑에다 작성하셔도 저는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그 조건이 뭐냐면 데이터 3법이나 여기 날짜 같은 거, 우리가 1단계를 통과를 했다. 그리고 일본은 미리 그 적성성 평가, 적성성 결정을 지금 통과가 됐다. 이런 것들, 그런 썰 같은 게 작성이 된다고 하면 이에 가나 나에도 그렇게 써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GDPR 썰이니까 뭐 벌금이 2천만 유로고 그 연 매출 4%가 벌금이다. GDPR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들어간다. 라는 것들은 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할 것 같아요. 다음은 준지도학습입니다. 준지도학습은 정의를 한번 보시면 소량의 라벨 데이터와 대량의 언라벨 데이터를 동시에 트레인 데이터로 사용하여서 정확성을 극대화하는 그 모델을 만드는 학습 기법이다. 우리가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능동학습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액티브 러닝도 나왔기 때문에, 액티브 러닝이 준지도학습의 하나의 알고리즘에 소속된 알고리즘. 그러니까 준지도학습이 상위 개념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학습이 있고 비지도학습이 있고 준지도학습이 있는 것처럼 그 준지도학습 그 범주 안에 들어간 게 액티브 러닝 알고리즘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느낌을. 그런데 왜 이걸 쓰냐? 다들 아시겠지만 라벨링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다 그 장인이 한 땀 한 땀 라벨링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라벨링이 들어가는 대한 비용이나 그리고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돼요. 또한 일반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의료나 국방이나 그 어떤 도메인에 특화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이 하면 안 되고 해당 그 도메인 전문가가 라벨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도메인 전문가도 채용을 해야 되고 비용도 많고 시간도 많이 되고 엄청 힘들겠죠. 그러면 너무 많은 비용 드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그 라벨링된 데이터하고 그 라벨링되지 않은 데이터를 같이 학습해서 모델을 생성한다라는 느낌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준지도 학습 그림 그릴 때는 저희 할 때도 이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 그림을 되게 많이 썼어요. 이거 그림 그리기도 쉽고 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작성을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고민하지 마시고 라벨 데이터와 그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기에 넣어서 최종 그 결과물을 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성능이 괜찮아.
괜찮으면 오케이 모델 완성. 그렇지 않으면은 그 반복적으로 그 학습을 계속 하는 거죠. 이런 그림을 그리시고 그 여기에 적용된 기술들이 있어요. 그 기술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 기술을 지금 외우라고 하면 그냥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서로 그냥 트레이닝한다, 셀프 트레이닝 아니면 코트레이닝 같이 그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라벨링 하게끔 그 자체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기술들이 있고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그리고 뭐 멀티뷰 러닝이나 아니면 앙상블 같이 그 다양한 학습 모델을 가지고 함께 학습을 하게 되면 그 성능이 좋아진다고 앙상블에서 배웠잖아요. 랜덤 포레스트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앙상블 같은 여기 셀프 앙상블이거든요. 여러 다양한 설정의 단일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런 기술들을 느낌 가는 대로 몇 개만 적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꼭 어쨌든 채점하는 사람도 몰라요. 채점하는 사람도 이 기술이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개념과 이 그림을 가지고 작성을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여기에는 마지막으로 쓴 게 그 중지도 학습에 적용된 S간인데 S간을 적용하면 훨씬 품질이 좋아지고 성능도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S간 같은 걸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5번입니다.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NFT입니다. NFT. NFT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화두하죠. 코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정말 익숙한 토픽일 거고, 그리고 기숙사 시험에서도 요즘에 NFT가 많이 나오고, 저희 반에서도 하도 제가 많이 내니까 이 정도는 잘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 다. 네. 어쨌든 꼭 써야 되는 건 뭐냐면, ERC 721. 이거는 반드시 작성하시는 분들도 많죠. ERC 721. 그리고 대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더리움이다. 라는 그 키워드 이 세 개는 반드시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블록체인이라는 그냥 NFT가 블록체인 하나만 쓰면 안 돼요. 블록체인 쓰고 뭐 블록체인에 관련된 스마트 컨트랙트, EVM, 그리고 솔리디티, 웹.js 이런 블록체인의 전반적인 그 기반 기술을 작성하시면 이게 NFT야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지만 NFT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ERC 721을 무조건 한 두세 번 정도 써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 지난 회차에 디파이가 나왔던 것처럼 NFT도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즘 이제는 사람들이 이 정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ERC 721 그리고 대체 불가능하다 그리고 블록체인이다. 이것들을 반드시 작성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RC는 이더리움 리퀘스트 포 커멘트 그 이더리움 개발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 그래서 적용 기술 작성을 했는데 적용 기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반드시 핵심 기술이에요. 진짜 핵심 기술이 ERC 721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이게 ERC 721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라는 거고 뭐 이더리움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기반 기술 블록체인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이런 기술들이죠. 하지만 이거 위에 세 개가 없이 밑에 세 개만 깔게 되면 이거는 채점이 안 돼요. 이거는 한 5점밖에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아마 6.5점에서 이것까지 깔리면 한 6.7점 나겠죠. 하지만 NFT 같은 경우는 투기 광풍이나 그냥 버블이 굉장히 심하긴 하죠, 솔직히. 뭐 코인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투기 광풍이나 뭐 자산에 대한 버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거를 계속 이슈화 시키는 거는 뭐냐면 그런 말도 있어요. 핫한 코인 뭐죠? 그거 제일 비싼 코인 7천만 원짜리? 비트코인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이 NFT를 띄워가지고 내가 여기서 올라타서 수익을 얻으려고 일부러 NFT를 막 띄운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좀 투기가 있죠, 많이.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메타버스에 그 디지털랜드라는 게 있어요. 메타버스 가상에서 땅을 사는 거죠, 땅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가상에 다른 디지털랜드가 있고 뭐 크립토키티 그리고 하지만 이런 것들 투기성이 굉장히 높은 자산이죠. 그 투기 광풍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유행 버블이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반드시 보완을 해야 돼요. 현재 그
NFT 같은 경우는 거래액이 2019년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대요. 이 숫자는 중요, 4배인지 10배인지 40배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채점자들은 숫자를, 정량적인 지표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채점을 할 때 명확한 게 있으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현재 그 NFT 시장이 뭐 10배, 20배, 100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해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색하지 않거든요, 채점자들은. 그래서 비트코인을 놓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NFT 등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NFT 관련 규제나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가 돼 있어요. 이거 간단한 특징 적어놓은 건데, 그 디지털 그림의 소유권을 구매한다. 소유권, 디지털 그림의 소유권만 구매하지 실제 원본 파일은 못 받아요. 저는 이걸 저희 반한테도 계속 이걸 말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원본 파일도 줘야지 왜 안 주는 거야? 저는 원본 파일도 안 준대요. 네, 이렇게 대체가 불가능하다.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인데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표현한 거고, 그래서 이걸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사이트, 홈페이지가 있어요.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뭐 여기에 보면 여기 있네요. 먼저 첫 번째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상화폐 지갑하고 연동을 한 다음에 내가 그린 작품, 그림이나 어떤 작품을 업로드를 해요. 파일 업로드. 디지털 작품이니까 업로드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가격과 로열티를 결정을 하면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올린 작품도 많이 팔리면 좋겠죠. 그 비싼 공부도 안 하고 돈 편하게 벌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드래곤 아시죠, 다들? 이게 10억 원에 팔렸대요. 이거는 6억 6천만 원. 이거 짤인데 진짜 6억 6천만 원 짤. 이거는 그리고 여기도 앨범도 NFT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매일 첫 500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거는 785억 원의 디지털 작품을 팔렸대요. 돈 벌기 쉽죠. 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하고 싶어요. 이거 녹화되는데. 다음은 협업 필터링입니다. 필터링은 그 사용자 추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 추천 시스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및 컨텐츠 간 알고리즘을 통해 유사도나 관심사를 추천해주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필터링해주는 기술이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넷플릭스나 그런데 넷플릭스, 그리고 언론사 같은데 언론사 특히 많이 쓰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 내가 만약에 처음에 넷플릭스 가입하고 영화를 볼 때는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추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개 영화만 보면 영화와 유사한 거를 저한테 막 추천해줘요. 그럼 되게 편리하고 좋죠. 그런데 안 좋은 점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편향성이나 어떤 고정관념에 바뀔 수가 있으니까. 또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에 진보거나 아니면은 뭐 보수거나 중립이거나 그런 해당 성향의 컨텐츠를 보면 그 컨텐츠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고, 헤어 필터링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유형이 있는데 사용자 기반 추천이다, 그리고 아이템 기반 추천이다. 사용자 기반 추천은 말 그대로 사용자 기반이, 내가 정치, 문화, 사회를 봤으면 상대 어떤 사람이 정치, 문화를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지막에 정치, 문화, 사회도 볼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사회도 볼 것이다. 그래서 사회를 추천해 주는. 아이템 기반은 뭐냐면 사람의 유사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 간의 유사도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만약에 사회면을 봤으면 경제면도 추천해주는. 사회하고 스포츠는 좀 연관성이 많이 없잖아요. 스포츠나 연애 같은 경우는 연관성이 많이 있는데 보통 하면 경제나 정치가 유사도가 높고, 그리고 스포츠나 문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 유사도 높게 올려놓은 다음에 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릴게, 사용자 기반이 쉬울까요? 아이템 기반이 쉬울까요? 아이템 기반 맞죠? 아이템 기반이 쉽겠죠. 왜냐하면 사용자 기반은 사용자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업데이트하는 게. 하지만 아이템 기반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 계속 생성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갖고 있는 영화 있으면 영화를 라벨링, 태깅을 시켜놓는 거죠. 유사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하루에 몇백 개씩,
하루에 몇십 개씩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세팅을 해놓고 뭐 데일리로 아니면은 위클리로 그렇게 유사도를 업데이트 시켜주면 아이템 기반이 훨씬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이템 기반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유사도를 측정한다고 했는데 유사도는 어떤 걸 측정하느냐? 코사인이나 유클리안, 또 피어슨, 자카드 다 쓰신 분들도 계세요. 여기 수식까지 쓰신 분들도 계세요. 대단하시죠? 네, 하지만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많이 쓴대요. 되게 쉽거든요. 코사인 유사도를 많이 쓰고 이게 뭐 KNN 그리고 K민지 그런 알고리즘에서도 다 코사인 유사도를 되게 많이 써요. 뭐 아니 그 유클리안 거리 아니면 코사인 유사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수식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수식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눈에 한번 보시고 나중에 만약에 시험장에 나온다고 하면 외운 걸 쓰지 말고 그림을 그리세요. 그냥 그림을 비슷하게. 어차피 채점하는 사람도 몰라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수식을. 그러니까 똑같이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사람들도 오 수식도 알아. 오 7점 오케이 할 거예요. 그 사람들도. 저는 제가 작성했지만 저도 수식을 봐야 돼요. 채점할 때. 그러니까 처음엔 한두 번 봐요. 그럼 또 누가 썼어. 맞겠지 뭐. 오케이 굿. 제가 다 외우나 이거를 하나는 이 정도 코사인 정도는 알고 있죠. 하지만 막 이런 거 피어슨 쓴 거 있어. 그러면 아우씨 못 보죠. 그러면 오케이. 심지어 제가 냈는데 또 그렇게 하는데 면접 실제 채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출제한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편향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편향된 컨텐츠 제공으로 인한 필터 버블이나 사이버 발칸 그리고 또는 고정관념에 강화되어 사용자의 민주주의적 의식이 필요하다. 말 좋죠. 민주주의적 의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쓰시란 거지. 민주주의적 의식. 우리는 기술산이나 저는 고급진 용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용 사례는 일반적인 거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필터 버블이나 그리고 고정관념, 알고리즘 조작이나 디지털 카르텔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 하지만 협업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그 콜드 스타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콜드 스타트 문제는 뭐냐면 초기에는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 가입할 때는 내가 추천을 못 하잖아. 이 사람이 어떤 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콜드 스타터 문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때는 CBF라는 게 있어. CBF 알고리즘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기사를 볼 때 그 가장 많이 본 기사 있죠. 가장 많이 본 기사 아니면은 가장 많이 찾는 상품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런 상품들을 제공해 주자라고 하는 게 CBF예요. 컨텐츠 기반으로 가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 제공해 주자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측할 수 없고 유사도를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CBF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로그를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협업 필터링 사용자 기반이냐 유저 기반이냐 아이템 기반이냐 판단해서 추천해주자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제로페이입니다. 제로페이는 제가 밀고 있는 토픽인데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로페이는 박완수 시장이 굉장히 밀었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어가지고 혹시나 안 나오실지 모르는데 제로페이는 왜 제로페이를 미냐면 우리가 과거에 2008년도쯤에 제로페이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최근에는 제로페이를 너도 나도 써요. 왜냐? 지역화폐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어차피 끝났으니까 안 써요 이제. 근데 지역화폐를 보통 10% 할인 주고 사잖아요. 남자들은 잘 몰라. 지역화폐 아는 사람 있어요? 남자들? 없어요. 보통 여자분들 저희 집사람도 그 지역화폐로 인해 가지고 뭐 결제하세요. 여보 이거 결제해. 그래서 뭔데? 그냥 결제하라고. 그러면 10% 할인된 금액을 싸는 거예요. 만약 100만 원이 110만 원을 주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되게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QR 코드 기반의 제로페이가 많이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맹점만 최근 그때 2008년도에 나올 때는 가맹점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리고 쓸 수 있는 것도 불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거에 대한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회사가 충무로인데
충무로에 만약에 제로페이를 결제하면 10% 할인해 준대요.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면 됐어 뭐 구질구질하게 귀찮게 그냥 10% 그냥 하든 얼마야 계산했는데 근데 지금은 근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그게 불편해서 안 썼는데 어떤 대부분 사람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지금은 재난지원금이 제로페이로 입금이 되고 그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 제로페이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정형 MPM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MPM이 있고 M 이게 화살표가 중요해요. M이야 M. 머천트 상점이 코드를 QR 갖고 있는 거예요. QR. 대부분의 가게는 이렇게 음식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CU 보지 말고 CU는 뒤에 걸 보세요. 고정형은 상점에서 내가 QR 코드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변동형은 그 상점이 내 QR을 찍는 거예요. 보통 이 방식이 편의점에서 써요. 편의점에서. 저는 이건 편의점밖에 못 봤어요. 내 QR코드나 바코드를 찍는 거는 편의점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가 중요해요. 어디 그 QR이 얘한테 사용자한테 있는지 아니면은 상점한테 있는지. 어려우면 머천트 M이야. 머천트야. 상점이야. 상점한테 있구나. 커스터머야. 사용자야. 사용자한테 있구나. 하고 작성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지금 이게 QR코드 기반의 뭐 이렇게 취약점이나 대응방을 썼는데 더 좋은 거는 지금 제로페이 2.0이 나왔어요. 2.0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2.0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간단히 보시면 제로페이 1.0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단계였다면 제로페이 2.0은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뭐 데이터 그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예요. 소상공인의 디지털 혁신이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정부다. 그래서 모바일 재난지원금하고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뭐 상생 플랫폼, 그리고 두 번째로 디지털 정부 같은 경우는 뭐 바우처 같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특히 소상공인이 많이 좀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용하기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이나 세미나를 많이 통해서 소상공인한테 이런 그 디지털화를 많이 교육해주자. 그래서 그 2.0에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센터도 구축을 한대요. 센터를 구축해서 이 데이터를 토대로 현실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니까 만약에 제로페이가 나오면 제로페이 뭐 이거 세 개만 쓰면 돼요. 한글로는 고속도로였다면 이걸 구축된 인프라로 활용한다. 거창하잖아요. 쌤은 2.0이 나오면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겠죠. 이거하고 NPM, CPM은 들어가셔야죠. NPM, CPM은 들어가시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자연어 처리입니다. 자연어 처리는 이거는 저희 반에서 저 2번 정도 했는데 2번 정도 하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해를 이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자연은 그게 RNN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시퀀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RNN 기반으로 많이 학습을 했었어요. 근데 RNN 지금도 많이 써요. 근데 짧은 데이터에 짧은 문장을 읽거나 짧은 주식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흐름을 예측할 때에는 RNN 성능이 좋기 때문에 많이 써요. 개발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RNN 기반으로 만든 게 그래 좀 더 그럼 인코더하고 디코더를 한번 붙여보서 좀 이제 자연어 처리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퀀스를 만드는 거예요. RNN 기반으로. RNN을 가져다 쓴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RNN의 가장 큰 문제가 데이터가 짧을 때는 괜찮은데 길게 되면 앞에 있는 데이터가 뒤에까지 못 가요. 의미를 전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장기 의존성 문제라는 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걸 똑같이 쓰니까 시퀀스.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짧은 문장은 상관없지만 문장 한 장, 뭐 한 페이지, 아니 책 한 권을 만약에 분석을 하려고 넣어놓으면 분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앞에 있는 처음에 나온 데이터가 마지막까지 최종 결과물까지 도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나는 그 연구자들이 고민하다가 그래 하나로 뭉치지 말고 마지막에 컨텍스트 벡터 하나로 만들지 말고 어텐션 그래 각각의 가중치를 분석을 한번 해보자. 아니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그 가중치를 줘서 그래서 최종 결과물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분석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어텐션이에요. 그래서 어텐션도 어쨌든 RNN은 아니, 네. 어텐션이 있고 근데 어텐션은 기법이에요. 어텐션은 어떤 모델이 아니에요. 어텐션 모델은 RNN이나 시퀀스 투 시퀀스 그리고 트랜스포머 그리고 버트나 GPT-3 같은 게 모델인 거지 이거는 그냥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기술은 트랜스포머나 어텐션 아니 버트나 GPT-3의 어텐션이 들어간 거예요. 어텐션만으로는 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어텐션은 알고리즘이라 아니 어텐션이 어떤 학습 모델, 자연어 처리 모델로 이해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어텐션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텐션이 포함된 그냥 기술이다. 트랜스포머를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텐션이나 기술이 필요하다. 버트도 마찬가지고 GPT도 마찬가지다. 어텐션이 필요한 거예요. 어텐션 기법을. 왜 이 문제가 계속 나오냐면 작년에 지난번에 버트가 나왔어요. 버트하고 GPT-3가 나왔어요. 그러면 놀란 거죠. 왜 이게 뭐지? 그러면 이거 나왔으면 당연히 들어간 게 나와야 될 게 트랜스포머 아니면 어텐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냈고 아마 다른 반도 이 문제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전개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를 완벽하게 구성 요소가 뭐지 하나씩 지금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해하시지 마시고 지금 모든 걸 이해하시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뭐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뭐가 나왔고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만 따로 떼서 버트가 나온 거고 디코더만 따로 떼서 GPT가 나온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썰 같은 경우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시퀀트.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차곡차곡 나의 데이터를 너한테 주고 네가 받아서 또 옆에 주고 하니까 첫 번째 얘 데이터가 점점 소실되는 가중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의미가 점점 하나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디코더한테 넘겨주면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앞에 나온 것들은 분석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장기 의존성 문제. 그래서 RNN 문제인 기울기 소식 장기 의존성 문제가 발생돼요. 어텐션 메커니즘이 등장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아까 전에는 1하고 2를 만약 이게 글자예요, 글자. 나는 학교에 가서 뭐 공부를 했다. 뭐 이런 문장이 있으면 여기서 각각의 가중치를 주는 거죠. 각각의 가중치. 여기에는 뭐 플리커네티드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특정 값에 수렴하게끔 만드는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중치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어텐션 웨이트라는 하나의 값을 만들어서 디코더에 전달하는 것과 똑같은데 하지만 각각의 가중치들의 이 값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만약 여기 2예요. 숫자 2가 가장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얘가 더 중요해라고 판단하는 거죠. 각각의 가중치를 높인다. 그래서 뭐 스타트 있고 있는데 이것들은 좀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뭐 중간에 여기 소프트맥스 함수 정도 그리고 어텐션 웨이트 마지막에 하는 각각 단어에 할당된 가중치 그리고 전체 다 모으는 거 이거 CNN 마지막 단계에서 플리커넥트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 모아서 2차원 배열로 만들어서 평면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마지막 결과를 도출할 때 쓰는 마지막 레이어 플리커넥트 레이어 이런 단계가 있고 그리고 티처 포싱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티처 포싱은 뭐냐면 내가 학습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올바른 데이터를 다시 학습하는 거예요. 다시 학습해서 예측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전 시점에 디코더 셀의 예측값 대신 실제값, 정확한 값을 현재 시점의 디코더 셀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학습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오류값을 낮추려고 티처 포싱이라는 강제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텐션 한다고 하면 티처 포싱 정도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기반으로 나온 게 어텐션 트랜스포머다. 트랜스포머는 인코더하고 디코더 기반은 똑같아요. 여기 디코더인데 잘못 썼어요. 여기 디코더예요. 인코더가 있고 여기 디코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를 인베딩 토큰화 시켜서 토큰화 한 다음에 토큰화 여기 포지셔널 인베딩은
위치값을 순서가 있어야 되니까 나는 학교에 간다 뭐 그런 게 순서 어디 순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 순서에 대한 그 설정 값을 그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하는데 그 값들이 있는데 이거 인코딩을 통해서 디코더 넘겨준 다음에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결과값을 도출한다. 라고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정도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어텐션은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어텐션은 여기 보면 어텐션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어텐션은. 왜냐하면 어텐션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기 그냥 피드 포워드는 그냥 백 프로파게이션이 있고 피드 포워드 있다고 했잖아요. 백 프로파게이션은 뭐 거꾸로 학습하는 거잖아요. 근데 피드 포워드는 그냥 입력값, 히든값, 출력값 순서대로 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공지능 학습하는 방법을 그 피드 포워드라고 해요. 순방향이죠, 순방향. 순방향 그냥 학습을 한다라고 알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트하고 GPT도 뭐 지난번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시까지라서 네, 다음은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도 이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말고 그리고 2021년도 8월에 실제 마이데이터가 시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융이나 특히 금융에서는 마이데이터 그 사업하려고 지금 정말 돈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데이터 일단 개념을 보시면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의료 등의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다. 내 데이터를 내가 마음대로 내가 주체인 거예요. 내가 활용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그 주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제공 범위 이것도 다 암기하지 마시고 이거 암기할 수도 없고 근데 하지만 큰 부류에서는 내 데이터를 어느 정도의 정보 제공 범위가 있어 그리고 소비자 권리 보호는 어느 정도 할 거야 그리고 전송 절차는 어떻게 돼 이 3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고 안에 거는 그냥 썰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여수신이나 그 금투에는 예적금이나 대출 정도의 데이터만 제공을 해준다. 그리고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입 상품이나 대출 내역 정도만 제공을 해준다. 그리고 카드는 월 이용 정보다.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정보 제공 범위를 한정 지은 거니까 이런 것들 그 주요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음엔 그 지원센터는 그냥 썰이죠.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해주는 기구다. 그래서 여기서 역할을 보자고 하면 조금 있어 보이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놓는데 있어 보이는 것들은 뭐 민원 분쟁사, 민원 좋죠. 그리고 과금 체계 운영 방안을 관리한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참여 기관을 관리한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을 운영하고 관리한다라고 그런 역할을 그냥 썰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과금 체계 같은 용어들만 명확하게 한두 개 쓰시면 과금 체계나 민원 분쟁 상황을 조정을 하고 관리를 한다라고 했으면 될 것 같고 활성화 방안은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 3법이 정말 많은 걸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마이데이터도 있고 그 GDPR의 적성 효과도 마찬가지고 마이데이터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있죠. 네, 이거는 뭐 그냥 붙여놓은 건데 정보 제공 범위고 뭐 아까 해설지에 있는 거예요. 좀 이게 설명을 붙여놓으려고 작성한 건데 전송 절차는 뭐 이렇게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받을 수 있으면 제가 톡으로 드릴게요. 제가 톡으로 드려서 만약에 보고 싶으시면 이 데이터 이거는 해설지 없는 거니까 해설지 이런 거 쓸 수는 없으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픈 API가 너무 많이 나와요. API 관련된 게 좀 많이 뭐 API 게이트웨이도 나오고 오픈 API 나오고 수업도 나오고 수업은 쓰지도 않는데 나와. 120 위에는 수업에 4가지 구성 요소를 쓰래요. 진짜 미친 거죠. 그러니까 나올지 모르니까 써야죠. 어쨌든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소바하고 레스트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최근에는 레스트를 많이 쓰죠. 하지만 과거에 막 10년, 5년 전, 7년 전 그쯤에는 소브를 되게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레스트가 활성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데 소브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규약이나 표준이 너무
너무 맞추기가 힘들어서 개발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개선해서 좀 편안하게 개발하고 유지보수하자라고 해서 REST 방식으로 통신을 하게끔 등장을 한 거고, 그러면 통신을 하는데 통신을 할 때 그럼 데이터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 전달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JSON, 뭐 텍스트도 당연히 뭐 전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전달하는 방식이 XML 아니면 JSON 방식으로 전달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전달하는데 이 전달할 때는 지켜야 될 보안은 뭐 어떻게 있냐? 오소 2.0 같은 보안 체계를 지키면서 데이터 XML이나 JSON 데이터를 전달하면 안전한 데이터 통신이 되지 않을까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쉬업이라는 게 보통 API 쓸 때 저희 공부할 때 많이 써요. 메쉬업은 뭐냐면 그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해서 생산성을 좋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메쉬업이에요.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을 오픈 API를 통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로 데이터의 가치를 공유해서 생산성을 높이자는 거 하는 게 메쉬업이라는 건데, 그래서 뭐 앞에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오픈 API 같은 경우는 뭐 오픈 뱅킹이나 마이 데이터에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오픈 API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진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엑셀 쏙 같은 경우는 4가지 구성 요소, 이거는 해설지 122회에도 나왔으니까 뭐 3가지 봉투가 있고 상단 헤더, 그리고 바디 컨텐츠가 있고 실패했을 때 나오는 오류 메시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레스트 같은 경우는 4가지는 반드시 알아야죠. get, post, put, 그리고 delete. get은 갖고 오는 거고, 그리고 post 신규, 그리고 정보 수정 put, 그리고 삭제할 때는 delete다. 그리고 XML이나 JSON 같은 경우도 작성하면 될 거고, JSON은 꼭 작성을 해줄 수 있는 게 에반. 이 함수가 문제도 있고 또 유용하게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에발 함수를 JSON에서는 만약에 쓴다고 하면 에발 함수만 쓰면 아는구나. 그리고 키 밸류로 나눠진다는 거. 네임 밸류라고 하기도 하고 키하고 밸류라고 나타내도 되고요. 그래서 보통 그 SNS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오소 2.0으로 많이 개발하죠. 오소 2.0으로 해서 지금 뭐 옛날에 오소로 했는데 최근에는 오소 2.0 기반으로 뭐 구글, 유튜브 API 많이 사용할 때는 오소 2.0을 그 업체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저는 뭐 이렇게 액세스 토큰이라고 했어요. 액세스 토큰을 왜냐하면 계속 통신을 할 때 뭔가 계속 인증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액세스 토큰을 뭐 서버에 로컬이나 아니면 서버에 올려놓으면 계속 나는 얘랑 통신할 수 있어라고 얘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액세스 토큰 값이. 그래서 액세스 토큰을 계속 활성화시키면, 근데 토큰을 활성화시키면 또 안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 보안이 취약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편리하겠죠. 계속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클리어리 대부분 아실 거고, 네. 그리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할 때는 뭐 암호화 통신할 때는 SSL이나 IPsek이다. 여기는 hen체알레. SSL 과거에는 보안할 때 SSL 나오면 여기는 hen체알레라고 설명했거든요. 핸드쉐이크, 체인지, hen체알, 알트, 그리고 코드, hen체알레. 그리고 이거는 IA. IPsek은 IA. 최근 기업의 자사의 보유 데이터를 외부의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 형태로 개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오픈 뱅킹에 사용하는 오픈 API는 사용 건수가 연간 20억 건 이상 호출됐다. API 20억 건이래. 알게 뭐야? 40억 건, 50억 건, 1000억 건도 괜찮아요. 숫자만 쓰세요. 제발 숫자만 써주세요. 네, 이것이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메라 끄고요.